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청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동 묵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기술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사과 말씀드리고요. 이제는 국민의례가 끝나고 다음은 시애틀 협의회 그 19기 김성훈 회장님을 모시고 이번 강연의 환영사 및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회장님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애틀 협의회 회장 김성훈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강호재 교수님의 두 번째 강연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이번 강연에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북의 국방과학기술의 현 주소, 미사일 핵 수준 점검에 대하여서 강연을 하여 주실 것입니다. 비대면으로 강연을 준비하다 보니 전 세계에서 계신 분들이 많이 같이 강연을 들을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요. 이를 또 저희 시애틀 협의회에서 준비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참석하신 많은 분들 성함을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함을 시간 관계상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분들과 좋은 강연회가 더 기대가 됩니다. 끝난 시간까지 경청해 주시면서 북한에 대하여서 우리가 좀 더 알고 우리가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기대하겠습니다. 좋은 강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무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시애틀 협의회 회장님과 사무국장님, 간사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기술에 도움을 주시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 다시 한 번 더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이크를 옮겨서 우리 강호재 박사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재 박사님. 네, 반갑습니다. 강호재입니다. 예, 오늘도 많은 분들이 모여 주셨네요. 오늘 주제는 이제 저번보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얘기는 저번보다 조금 더 힘든 과학기술적 얘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 중요한 것만 제가 뽑아서 밑줄까지 그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오늘도 열띤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번에는 이제 총론적인 1강에서는 총론적인 차원에서 지금 시점에서 북한의 핵 수준 그리고 핵 무력을 어떻게 볼 건가로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 얘기의 출발이 우리가 놓친, 제가 봤을 때는 마지막 비핵화 찬스였다고 보는 2009년의 비밀을 얘기해 드렸죠. 나름대로 반향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그 정도일지 몰랐다라는 얘기도 많았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바이든 정부의 정책들이 뭐 크게 어긋나지 않게, 하지만 화끈하게 넘어가지도 않고 화끈하게 예전 버전으로 가지도 못한 어정쩡한 모습에 걸려 있는 것도 어찌 보면 우리의 염원의 결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더 강하게 나가고 싶었겠지만 우리가 평화를 원하고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으니 그래도 강하게 나가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서 모든 것은 하늘에 붕붕 떠서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북한의 무력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봐야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두 번째 강의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국방과 그중에서도 미사일과 핵의 디테일한 부분들을 좀 들여다보자라는 취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대부분 뭐 제가 아시는 분들도 많고 하지만 또 유튜브로 공개가 되면서 제가 누군지 또 모르는 분들도 있으니까 간략하게 또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제가 오늘 얘기하는 내용에서 과학기술적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계속 강조하지만 저는 예전에 과학기술을 굉장히 잘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학교까지 수학과 물리를 전공을 했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상도 굉장히 상위 클래스의 상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할 능력은 안 되지만 수학, 과학, 특히 물리와 수학에서는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를 가려낼 수 있는 정도는 된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는 얘기들에 대해서 거짓이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실수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이 포인트를 보시라라고 하는 것들은 미디어보다 더 신뢰가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포인트는, 강의의 포인트는 미디어에서 어떻게 우리를 속이는가 혹은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가를 제가 지적해 드릴 겁니다. 우리가 연구를 하고 뭐 리서치를 하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포인트만 짚으면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이드를 해드린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의심이 들고 이해가 잘 안 된다면 제 탓이 아니고 여러분들 탓이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얘기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 생뚱맞은 전공이지만 북한을 전공하는 몇 안 되는 학자가, 박사 학위자가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 History of Science 영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저는 첫 번째 박사고요. 두 번째 박사까지 나오고 저희는 멸종 위기에 놓여 있는 그런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위 논문뿐만 아니라 그 작년에는 이 북핵의 그 과학기술적 점검 가지고
논문상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평가를 거쳐서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는데 낯설죠. 제 얘기는 공론화가 많이 안 돼 있고 제 주장은 많이 안 퍼져 있기 때문에 낯설 따름입니다. 나름대로 제가 많이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리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저는 한국에서는 별 전문직을 가지지는 못했고요. 그냥 독립연구자로 있다가 독일에 나와서 연구교수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찾은 바로는 북한 전공자로서 북한만 연구하고 북한만 강의하는 것은 저 말고 별로 못 찾아봤습니다. 지금 베를린 자유대학에서는 올해부터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셈이죠. 북한을 전공으로 하고 북한을 전문으로 하는 교수를 채용하고 그러한 수업을 개설하고 그런 연구를 계속하자. 그리고 북한 연구를 깊게 철저하게 하고 있는 분들을 계속 소개하고 발굴하는 작업도 하자라고 해서 지난주에는 5번에 걸쳐서 특강, 북한의 지금 현 주소에 해당하는 특강을 8차 당대를 깊게 분석하는 걸로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책을 썼고요. 박사 학위 논문으로 이런 책을 썼고 원래는 1, 2, 3권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4권까지 해서 북한의 70년 역사를 권력 투쟁이 아니라 과학기술 그리고 경제 발전의 역사로 해석을 하고 그렇게 기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베를린 자유대에서 제가 자리를 갖고 있는 동안 이 책들을 완성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 내용까지 다음은 소프트한 책, 칼럼 형태로 쓴 책을 2016년에 출간했고 지금은 이제 폐간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는 사람이 별로 없기도 하고요. 근데 오늘 모이신 분들이 뜻을 모아주시고 계속 요청이 있으면 이제 출판을 다시 출판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제가 자비 출판한 겁니다. 예. 뭐 이런 내용들로 담겨 있다라는 건 저번에도 설명했고 나중에 한번 보시면 재밌지 않겠냐라는 거고요. 여기 있는 내용들이 오늘 많이 소개가 될 겁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여기 있고 대부분의 내용은 제 블로그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제가 이런 강의를 하는 이유고 여러분들한테 같은 꿈을 꾸자라는 취지에서 계속 보여드립니다. 과학기술하면 당연히 미래죠. 미래를 얘기할 때 과학기술을 얘기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미래를 얘기하면서 또 통일을 얘기하지 않는 한반도 사람, 한민족은 없죠. 과학기술과 미래는 전 세계 공통이지만 미래를 통일로 연결시키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한민족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통일을 얘기하면 또 북한을 빼놓고는 할 수는 없겠죠. 우리끼리 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북한 얘기와 통일 얘기는 항상 연결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기퉁이, 주춧돌 4개는 쌓았는데 뭔가 하나 연결이 빠졌죠. 북한과 과학기술의 연결이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미래를 꿈꾸면서 통일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한쪽이 빠져있는 잘못된 구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서 북한과 과학기술 이 연결고리를 찾아나가는 것 그리고 그걸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돈도 안 되고 어찌 보면 저한테 아무런 득도 안 되겠지만 지금까지 연구해 온 흐름 그리고 이과적 생각을 가지고 문과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통일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없더라는 안타까움 때문에 제가 떠나지 못하고 계속 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더 적극적으로 대중 강의와 여러분들한테 다가가는 강의를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식을 바꾸고 전체 모습을 단단하게 내 기퉁이를 명확하게 잡고 우리의 미래를 설계하자라는 취지입니다. 오늘 얘기는요. 기본적으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얘기인데 구조는 양쪽 똑같이 구성을 했습니다. 핵의 역사를 간단하게 보고요. 그리고 이론도 간단하게 좀 찾으면서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대중을 속이는 장치, 논리가 그 속에 들어가 있어서 복잡할수록 간단하고 핵심을 파고들어야 되지만 곁다리로 빠지는 논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짚어 드릴 거고요. 이거는 이제 제 판단이고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잘못된 얘기들에 너무 빠져서 어렵다 하면서 맥을 놓기보다는 핵심을 파고들면 핵은 이게 핵심이구나. 를 알면 파악하기가 좀 더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공개되어 있는
사실들을 건져보면 북은 이 정도까지 왔구나.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미사일은 조금 더 많이 들어갈 겁니다. 핵은 저번에도 얘기를 했고요. 미사일은 기본적으로 또 역사를 한 번 더 들여다보고 미사일의 역사는 기계공업의 역사입니다. 기계를 만드는 것들 중에서 최고 정밀하고 어려운 기술을 담고 있는 게 미사일이겠죠. 또 이 미사일도 역시 이중성이 있습니다. 민수로도 쓸 수 있고 군수로도 쓸 수 있습니다. 누구에 따라서요? 예, 쓰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그래서 이 이중성, 양면성, 듀얼리티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는 기술로 쓰일 수도 있지만 사람을 살리는 기술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이전, 명확히 2013년 이전에는 인공위성 발사체를 주로 퍼포먼스를 하면서 자기들의 기술을 점검을 하고 기술을 공개했지만 그 이후에는 명확히 미사일들을 주로 공개를 했죠. 여튼 이 연표를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이 연표를 보면 뭐가 등장을 하냐면 기본적으로 협상에 물꼬를 트고 협상의 방향을 바꾸는 기술은 핵보다는 미사일이었습니다. 새로운 미사일 기술이 시연될수록 저는 시험이라고 하지 않고요. 실험이라고 하지 않고 시험이라고 하고 특히 북한에서 하는 거는 그냥 단순한 시연이 아니라 험이 아니라 시연입니다.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거죠. 우리의 기술 수준이 이 정도까지 갔다. 얕잡아 보지 마라, 오판하지 마라 라는 걸 퍼포먼스로 보여주는 그런 행위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면 핵심적인 변화는 미사일 기술이 새로운 기술이 공개될 때 일어난다. 그리고 또 역시나 그 속에서도 대중을 속이는 이 장치와 논리가 굉장히 촘촘하게 들어갔습니다. 안타까운 거는 이 속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안타까운 거는 2015년 이후에 두기 미사일 관련된 정보를 굉장히 많이 짧은 시간에 쏟아냅니다. 그래서 속이려고 했는데 속이려면 조금씩 얘기해야 속을 수가 있는데 한꺼번에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 속이는 논리가 안 통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핵무력이 완성된 형태를 보여버렸죠. 그래서 더 이상 아니야 실패할 수가 없게 돼서 지금 와서 북한의 핵 능력이 대서양 앞바다까지 날아갈 수 있다라는 걸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역시나 구체적인 분석을 제가 이미지와 동영상도 조금 준비를 했고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서 저번에도 계속 얘기해드렸던 여러분들이 논리,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제논의 역설, 착시효과라는 걸 인지를 하시면 이런 잘못된 리딩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단순한 인게이지먼트가 아니라 인탱글먼트, 얽힘. 싸움을 할 때 권투에서 주먹이 안 맞으려면 도망가는 게 아니라 더 몸으로 붙어라. 모든 구무술이 마찬가지입니다. 거리를 둘수록 더 맞기 쉽고요. 거리를 좁힐수록 안 맞는다라는 논리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북한하고 모든 걸 끊어내고 제재 생션을 걸어가지고 모든 것을 못하게 막아놓으면 북한을 막는 게 아니라 전쟁을 막는 장치를 막게 되는. 따라서 오히려 전쟁의 위험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얽힘, 북한과 여러 각도로, 여러 측면에서 얽힘을 강화시킬수록 전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핵 가진 북한만 두렵게 보는 그 시선도 벗어나야 됩니다. 왜 핵 가진 북한과 사이좋게 지낼 수 없을까? 라는 걸 질문해 보면 우리가 잘못된 전제 속에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핵 가진 중국, 핵 가진 미국, 핵 가진 러시아하고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핵 가진 중국과 미국, 러시아와 미국은 또 역시나 티격태격은 하지만 전쟁 안 합니다. 그럼 북한도 핵을 가졌지만 우리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영역도 있고요. 그게 저는 얽힘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최근에 제가 찾은 건데 저만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핵을 아는 북한 연구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해커 박사부터 로렌츠 박사를 찾았는데 그분들은 다 이 얘기를 합니다. 북이 핵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도 핵을 가져서 똑같이 무력으로 대응하자.
수준이라는 것은 너무나 얕은 수다, 불가능한 수다라는 얘기를 저 말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자, 진행하겠습니다. 핵의 역사입니다. 일제 시기에 뭐 얘기 들어가면은 깊어지지만 일제 시기에 일제는 학력 구조, 학교 구조를 조절하는 방법까지 써서 조선 사람들이 과학수를 익히기인데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방 딱 되는 시점에 대학을 졸업한 과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400명, 500명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만큼 조선 사람들은 조선에 있던 사람들은 과학기술을 배우는 기회가 적었고 그만큼 그런 사람이 없었죠. 그런데 웃기게도 물리학에서는 이론 물리학이 많았고요. 이론, 실험을 안 하는 이론이 많았고 그 이론 중에서는 핵물리학, 양자물리학이 꽤나 많았습니다. 비율적으로 보면요. 뭐 이유는 당연히 실험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고 연구소에 취직해야 되지만 이론은 종이와 연필만 있으면 할 수 있으니 수학처럼. 그래서 물리학을 전공했던 과학자들은 이론 물리를 많이 했고요. 그 사람들이 월북을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도상록이라는 사람인데 잘못 알려진 것은 북에서 제일 유명한 과학자가 이승기라는 사람이라서 이 이승기가 온만 때만 다 들어갑니다. 이 사람은 나일론 말고 비나일론이라고 하는 석유에서 뽑아낸 나일론이 아닌 석탄에서 뽑아낸 인공 섬유인 비나일론을 이론부터 공업화까지를 다 주도한 사람입니다. 과학자로서는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아들, 딸, 손자, 손녀, 그 다음에 증손자, 증손녀도 과학자로 나가는 북에서는 과학자 엘리트 집단의 가족에 해당합니다. 이 사람이 또 핵도 주도했다라고 하는 이상한 얘기가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북한의 핵의 아버지, 물리학의 아버지는 도상록이라는 사람입니다. 해방 직후 경성제국대학의 후신인 서울대학 직전 경성대에서 물리학자를 모아서 물리학과를 건설하려다가 미군정하고 충돌을 하면서 월북해버립니다. 월북하면서 이제 친구 후배들도 같이 갔겠죠. 그 사람들하고 북한의 물리학계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50년대부터 이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북한 물리학계는 구성이 됐는데 이 사람의 전공이 핵물리학입니다. 그다음에 이 사람의 후대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저도 아직 원언적으로는 정확히는 찾진 않았는데 백과사전에 올라가 있는 사람입니다. 30년대 후반에 태어난 사람으로 북한에서 대학 교육을 받았죠. 그래서 62년쯤에 아마 대학을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60년대 북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김일성 종합대학 물리학부의 교수도 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소련에 유학갑니다. 방금까지 그 사람의 연역은 백과사전에 나온 건데 첩보처럼 여러 가지 뭐 증보에서 나온 얘기는 60년대 소련을 유학했는데 워낙 똑똑해서 소련에서 이 사람을 자국에 남기려고 여러 가지 미인계를 비롯해서 작전을 합니다. 거기에 의심을 받아서 이 사람은 본국으로 소환당하고 농촌으로 하방에 들어갑니다. 노동교화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김일성 종합대학에 있는 학생들이 시골에 5월달 되면 이제 모내기 지원하러 가죠. 그러면서 화전식 교육이라고 논두렁에 앉아서 쉴 때 공부한다고 토론한다고 했는데 지나가는 농부가 자기들 얘기를 듣고 뭐라 얘기해 주는데 답인 거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 그 사람이 서상국이라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농촌에 사기는 아깝지 않냐라고 해서 다시 중앙으로 올라가서 일을 하도록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80년대 이후 후반부터는 이 사람의 행적이 잘 안 나옵니다. 아마도 추정컨대 핵이나 미사일 쪽으로 가서 일을 한 게 아닌가 추정됩니다. 그래서 초기 물리학, 핵 물리학은 도상록이 주도를 했고요. 후기는 아마 서상국이 주도했을 거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언론에 잘못 나와 있는데 여기는 연구실 수준이고요. 과학원이 52년에 생겼고 52년은 핵 전쟁이 아직 안 끝났을 때죠. 그래서 55년 즈음부터는 이제 제대로 가동해 보자라고 하면서 실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사람 몇 명 모아놓고 연구실이라고 해놓은 형태였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핵물리학자가 많았던 거죠. 근데 이제 언론에서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바꿔서 이거 연구소라고 해서 굉장히 거창하게 대부분 소개해놨더라고요. 다 역사적으로 틀린 사실들입니다. 그리고 소련에서 사회주의권 사람들을 묶어서
드브나라고 하는 지역의 연구소를 만듭니다. 연합연구소에 해당합니다. 핵에 대해서. 여기에 배우러 간 것도 되지만 공동 창립 멤버로 북한이 참가합니다. 많은 물리학자들이 여기에 파견이 됐고요. 여기서 물심양면 지원을 받아서 실험용 원자로가 여기에 도움으로 59년에 생깁니다. 그리고 입자가속기 포항에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지금 물리학의 핵심을 찾아낸다라고 하는 그 입자가속기, 큰 입자가속기 주변에서 알아내고 있습니다. 핵이나 입자에 대해서 미세한 영역에서 우주의 탄생 비밀 이런 걸 알아내고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초창기 모델이 1959년에 북한에서 만들어집니다. 드브나로부터 지원을 받았죠. 이게 북한의 첫 핵의 역사의 첫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60년대 넘어가서는 이제 군수 쪽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핵 개발로 정확하게 들어가겠죠. 핵의 이중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 용도를 얘기합니다. 군사적 용도, 그 다음에 평화적 용도입니다. 평화적 이용은 전 세계에서 막지를 못합니다. 군사적 용도만 막을 뿐이죠. 하지만 군사적으로 전이될 수 있다라는 그 전제 때문에 모든 핵을 막고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조약에서 유엔에서도 평화적 이용 자체는 막지를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평화적 이용 중에 핵의 성질 중에 지금 후쿠시마에 사람이 가서 살지 못하고 그 폐수를 방류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방사선 동위원소 같은 물질인데 중성자를 몇 개씩 더 집어넣어서 화학적 성질은 똑같지만 여기서 에너지가 높은 전자기파를 방출합니다. 그리고 입자도 나오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방사선이라고 하는 세 가지 종류의 위험한 레이가 선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럼 그게 튀어나오면서 물질이 붕괴를 하는데 이게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그래프의 곡선을 따라가는데 그럼 얼마만큼 남았느냐를 보고 얘가 몇 시간 정도 되었다. 태어난 지 몇 시간 되었다라고 하면서 얘들의 나이를 측정하는 법이 나옵니다. 이게 방사성 동위원소에 의한 탄소 연대 측정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방사선을 이용해서 물질은 똑같은데 시그널을 계속 보내는 거와 같으니 뭔가에 그 반도체 칩을 붙여놓고 위치 추적하는 것처럼 위치 추적하는 장치로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똑같은 물질인데 그 자리에 가서 문제가 일어나니 암세포가 잘 받아들이는 물질을 이 방사선 동위원소로 교체를 하면 암세포만 공격할 수도 있죠. 옆에 딱 붙어서. 그렇게 해서 방사선의 성질을 이용해서 비파괴 검사나 암 치료 같은 걸 할 수 있죠. 아니면은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도록 유전자와 같은 그 미세한 부분에 터치를 하도록 방사선을 이용해서 변이를 일으킨다. 근데 잘 보시면은 방사선이 세 종류가 있는데 알파는 그냥 헬륨 입자고요. 베타는 전자인데 감마가 전자기파입니다. 다 뚫고 나가요. 가장 뚫기 힘든 게 납인데 납도 두께가 어느 정도 미만이면 뚫고 나가는 게 전자기파입니다. 그래서 후쿠시마에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핵물질 뿐이 아니라 물질에서 뿜어내는 이 알파, 베타, 감마, 특히 감마레이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왜? 거기 들어가면 감마레이가 몸을 다 휩쓸고 지나가면서 온몸의 분자 구조들을 다 변형시켜 버리겠죠. 그러면 병이 걸리는 거와 똑같습니다. 정상적인 가동이 안 되죠. 로봇도 납으로 둘러싸서 보내도 금방 망가져 버립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인슈타인이 만들어 놓은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이 알고 있는 물리 공식 두 가지 하면 Fma, 뉴턴의 방정식, 힘과 가속도의 연결. 그 다음에 E는 mc 스퀘어라고 하는 이 내용이죠. 질량이라는 거와 에너지가 똑같다라는 걸 처음 찾은 겁니다. 그러면 질량이 조금 없어졌는데 에너지는 어마어마하게 나오기 때문에 질량이 줄어드는 케이스를 찾아가지고 에너지를 만들면 되겠다. 이게 기본적으로 에너지 발전의 법칙이죠. 그래서 물질을 붕괴시켜가지고 그 에너지를 열로 바꿔서 발전을 하겠다. 이게 핵발전의 원리입니다. 그럼 전쟁은 이 세 개 중에서 기본적으로는 핵무기는 인에너지 스퀘어. 질량이 조금 없어지면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보내니까 이걸 급속도로 만들면 정말 어마어마한 게 갑자기 나오니까 폭발력이 되는 거죠. 그게 핵무기입니다. 그래서 핵무기는 요걸 공유하는 거죠. 근데 EMP탄은 요걸 공유하면 이 방사선 동위원소 때문에 계속 방사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방사선을 없애고 그냥 전자기파만, 요 감마레이만 쓰도록 만드는 것. 요게 EMP탄입니다. 전자기파입니다. 일종의 전자레인지에서 나오는 그건데 전자레인지를 공중에서 지상으로 강력하게 쏘아버리는 그런 거죠. 그러면 전자레인지 속에 음식이 아니고 쇠붙이, 알루미늄 호일 넣어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해본 건 아니고 저희 외할아버지가 모르고 탁 집어넣어서 일어나는 걸 봤습니다. 넣고 딱 켜면요. 호일이 불꽃이 파파박 튑니다. 거기에 전자기 유도가 생겨서 전류가 흐르면서 불이 파파박 스파크가 생기는 거죠. 그런 것처럼 공중에서 전자기파를 빵 방출하면 지상에 있는 대부분의 금속들에는 전류가 흐릅니다. 그러면 뭐 철분 같은 거는 그나마 괜찮겠지만 칩, 아주 작은 미세한 전류에 의해서 작동하는 반도체 칩은 네, 다 타버리겠죠. 우리 몸속에 있는 그 철심이나 아니면 귀중품들 이런 것들도 다 그쪽에 녹아 내릴 수가 있죠. 열이 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타버리고 살에 화상을 입게 마련이겠죠. 여튼 그런 식으로 갑니다. EMP탄이 저는 핵무기 중에서 제일 쓸만한 무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낙진에 방사선 낙진이 없는 거죠. 대기 밖에서 팡 터뜨려 버리면 방사선은 대기 밖으로 날아가 버리고 에너지만 방사선 물질을 날아가 버리고 방사선 빛만 에너지만 내려오니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요즘 이제 북이 전술 핵무기를 얘기를 해서 또 북이 뭐 이상한 걸 개발한다라고 돼 있지만 전략과 전술은 그냥 말장난입니다. 파괴력의 차이에 의해서 구분할 뿐입니다. 원래는 핵폭탄은 어마어마한 파괴력이 생기는데 그걸 조절 잘해서 소형화시킨 거예요. 그냥 전술 핵무기라 하는데 이거는 방사선 물질이 좀 남지만 희석돼 버리니까 날아가 버리니까 괜찮지 않을까? 뭐 이 정도의 생각이고 핵폭탄은 핵폭탄입니다. 근데 이제 전술로 자그마하게 만드는 기술이 생기면 이제 국소적으로 쓸 수 있으니 웬만한 데 다 쓸 수 있다라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근데 북은 기본적으로 한반도에서는 핵무력을 안 쓰겠다라는 전략을 계속 공표하고 있기는 합니다. 왜? 우리가 살아야 될 곳이니까. 한번 쓰고 나면 우리가 살 곳에는 못 쓰는 게 핵무기죠. 그래서 미국도 자기 땅에서는 실험도 거의 안 하죠. 그래서 저 멀리 보낸 중동 같은 데는 겨우 쓰고 있는 건데 한반도에서는 못 쓰게 하겠다라는 게 북한의 얘기입니다. 그럼 어디다 써요? 예, 침범할 때 외국 군대가 침범할 때 쓰겠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 이제 간단한 이제 핵에 대한 정보인데요. 분열입니다. 분열을 하는 것은 조금 더 그림이 나오겠지만 어떤 물질이 있을 때 이거 딱 쪼개지면서 쪼개지는데 이 쪼개지는 성안의 질량이 바뀌어 버립니다. 질량이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거기서 에너지가 탁 튀어나오는 거지. 근데 요걸 조절하려면 얘들이 기본적으로 어느 한 덩어리가 돼야 되는데 덩어리 이상이 돼야지만 얘들이 분열이 연쇄 반응으로 일어납니다. 그 한계점, 크리티컬 매스라고 하는 임계 질량, 경계에 해당하는 그 질량이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가장 간단한 거예요. 임계 질량 미만으로 놔두면 이 폭탄, 핵 물질들이 분열을 열심히 안 하기 때문에 연쇄 반응 팍팍 안 일어나기 때문에 평사시에는 임계 질량 작게 만들어서 미만으로 있다가 유사시에는 딱 두 개를 합쳐버린 거죠. 그래서 따로따로 칸막이를 둬서 이렇게 해놨다가 이렇게 해놨다가 유사시에 이걸 두 개 땅 합쳐서 임계 질량을 넘어가게 만들면 이게 폭탄이고 요 속도를 조절하면 발전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원심 분리기는 좀 더 그림으로 다시 나오겠지만 이거는 우라늄을 농축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원심 분리기에 돌려서 무거운 우라늄을 계속 농축하는 법이 여기 있고요. 정식로는 이제 반응로, 리액터에 해당하는 건데 이거는 플루토늄을 만드는 겁니다. 자연 상태에 없기 때문에 우라늄을 반응을 시켜서 플루토늄으로 바꿔서 끄집어내는. 그래서 실험 시설 중에서 원심 분리가 있다라고 하면 우라늄이고요. 정식로, 리액터가 있다라고 하면 이건 플루토늄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정도는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흐름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 보면은 제일 처음에 일반적인 물질이 하나 딱 있습니다. 우라늄이 딱 있죠. 235짜리 92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게 우라늄의
질량수와 뭐 중량수 이런 겁니다. 하여튼 크다는 거고요. 이 숫자가 클수록 무거운 겁니다. 질량이 굉장히 큰. 그럼 이게 중성자를 딱 만나서 쪼개집니다. 근데 중성자가 하나 들어갔는데 두 개가 튀어나오죠. 하나가 들어가서 두 개면 그 다음부터는 네 개 되니까 이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가 땅 때리면 두 개가 나오고 네 개가 나오고 여덟 개 나오니까 파파박 하면서 붕괴가 샥 급속도로 일어나는 거죠. 요걸 연쇄해서 반응한다는 거고, 그럼 이 연결시키는 게 이 중성자이기 때문에 얘들을 하나씩 없애줘 버리면 이 연쇄 반응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요걸 줄이는 방법이 흑연을 쓰느냐, 뭐 아니면 경수로 이런 걸 쓰느냐 해서 감속제, 중성자를 흡수해서 없애버리는 방법을 써서 속도를 조절합니다. 요 방법이 개발됐으니까 처음엔 핵무기로 개발됐던 핵기술이 무기가 아닌 발전소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발전소의 종류는 기본적으로 이 중성자를 어떻게 제어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면 보면 우라늄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넘어가 버렸네요. 예. 우라늄은 아까 원심 분리기를 했고요. 그다음 플루토늄은 태워서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원심 분리기는 우라늄인데 자연 상태는 굉장히 낮아서 농축을 하다가 한 20% 정도까지 가면은 그냥 발전소에 쓰는 정도고요. 농축을 한 4배 더 해서 80%, 90% 넘어가면 무기로 씁니다.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한데요. 수소에 해당하는 이 중수소. 수소는 수소인데 중수소, 삼중수소 뭐냐면 여기 중성자가 하나 더 들어가 있냐, 두 개 더 들어가느냐. 성질은 안 변하는데 중성자가 들어가서 방사선을 방출하는 물질이 되어버립니다. 얘들이 합쳐지게 되면은 헬륨이라는 또 다른 물질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이게 또 원래는 합쳐지면서는 질량이 커져야 되는데 질량이 좀 줄어요. 요 케이스만. 그때 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합쳐지기 위해서는 이게 고온이 유지가 돼야 돼요. 거의 플라즈마 상태라고 하는 전자와 핵이 분리되는 굉장히 뜨거운 상태가 돼야 이게 일어납니다. 그럼 지상에서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전자기 파에 의해서 유도하는 방법하고 아까 핵 분열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 에너지를 쓰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소, 융합을 폭탄으로 쓰기 위해서는 핵 물질, 플루토늄이나 우라늄을 폭발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나온 에너지를 이용해서 수소를 융합시킵니다. 그러면 왜 수소탄이 더 위험하고 높은 수준이냐 알겠죠? 분열탄을 완성하고 가지고 있고 그걸 조절할 수 있어야 수소탄을 만들어요. 그러면 수소탄을 만들었다라고만 했을 때 북한의 뉴스가 대부분 그렇죠. 북한이 만약 수소탄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북한은 수소탄만 만들어 플루토늄과 우라늄은 만들 수 없어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거는 논리적으로 깨지는 거죠. 수소탄은 우라늄탄과 플루토늄탄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한 버전이고요. 더 중요한 건 얘들은 여러 번 반응시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이 아니라 수소를 그 나온 에너지를 계속 가둬내서 거울처럼 반사시켜서 모아두면 여러 번 일어나기 때문에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 번 반복해서 이게 일어나도록 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얘들의 거의 무한대에 해당합니다. 핵물질을 분열해서 만드는 것은 물질이 분열하면 어느 정도 끝나고 다 분열시킬 수도 없어서 조금밖에 안 들어갑니다. 투입한 양의 1%, 2% 수준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얘들은 여러 번 반응을 시키기 때문에 폭발력이 그만큼 더 뛰어나고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수소탄을 가지면 이론적으로는 지구를 쪼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위험하고 한계를 넘어섰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간단하게 그림으로 만든 게 분열은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쭉 넘어가서 붕괴 되는 거 보이죠? 그 다음에 용량은 이렇게 넘어간다. 뭐 이런 얘기를 그림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럼 간단한 거 정말 간단히 끝냈습니다. 그럼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맨날 들어보던 얘기, 북이 핵시험을 하면 리터 진도 몇 굉장히 나오죠. 숫자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테스트하는 것도 이 리터가 만든 10단계 그 규모 스케일 중에서 2점 얼마 이상만 원래는 체크합니다. 자잘한 지진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이상이고, 더 중요한 거는 이 크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수소다, 뭐 분열탄이다 상관없이 핵폭탄이다라고 하면 이미 규모는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냥
TNT는 20킬로톤 이상이기 때문에 그냥 엄청나게 큰 폭발력이다라고 추정하는 거죠. 이 2리터가 2냐 3이냐, 2보다 3이 더 크네, 3보다 4가 더 크네, 다툴 여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리터 규모보다는 더 중요한 거고, 그래서 파괴력도 의미가 없고 더 중요한 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포항에 있는 지진 관측소에서 평양에서 함경도에서 한 실험을 체크는 할 수 있지만 진도, 떨리는 정도를 가지고 거기서 폭발력이 얼마였냐를 추정하는 것은 가정을 넘어가기 때문에 거의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게다가 지진파가 전파되어 내려오는 그 흐름을 보면은 중간에 물도 있을 수 있고 단단한 화강암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암이 있을 수 있고 중간에 땅이 어떤 재질로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거든요. 상상을 해보면 진동이 있을 때 스펀지나 물 같은 게 있으면 진동을 다 흡수해 버리잖아요. 근데 땅땅하게 되어 있으면 진동을 주더라도 다 전달될 겁니다. 그래서 함경도에서 시험이 있었을 때 어디에서 관측하느냐에 따라서 진동도 다 다를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건 파괴력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파괴력이 얼마 이상이니까 됐다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 다 헛방이고요. 45년에 시험했던 그 히로시마 리틀 보이라는 놈은 20킬로톤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보다 크냐 작냐를 가지고 몇 번 얘기하는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지진은 항상 일어나지만 인공적으로 만들었다? 이퀄 핵 시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공적으로 누가 어디서 만들었냐라고 하는 것. 만들었냐 여부고요. 만들었으면 이미 끝나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모든 과정을 핵물질 추출부터 관리, 특히나 통제까지 할 수 있느냐. 전세들을 다 통제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일본은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안 만들었을 뿐인 거죠. 그래서 일본을 잠재적 핵 보유국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 가지고 있느냐가 핵심인데 북은 다 가지고 있다는 걸 보였죠.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핵이 있었을 때 진도 얼마다, 어디서 관측을 했다, 폭발력이 얼마다 아무 중요하지 않고요. 진짜 했구나. 인공지진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했구나.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어떤 내용으로 핵 통제를 하고 있느냐 그 과정을 보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만약에 조금 더 의미가 있다면 어디서 측정했느냐를 여러 군데서 찾아내고 시간이 얼마 걸렸느냐까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몇 분 걸렸어. 너는 얼마 하면 반경을 조절해 나가다 보면 시험을 한 시험장이 특정이 되겠죠. 그게 함경도였다. 그 정도까지는 알려졌으니 그냥 그 정도만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전국에 퍼져 있는 관측소고요. 이게 다 측정하지는 않고요. 전 세계에 또 핵시험을 관측하는 것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글자가 뒤로 앞으로 나오려네요. 이게 이제 인공 그 지진파입니다. 특정한 시점에서 딱 갑자기 팡 생기는 거죠. 자연적으로 생기는 건 이렇게 갑자기 생기지는 않거든요. 요렇게. 그럼 요거부터 그 다음에 시그널이 어디까지 오느냐 해서 뭐 지진파의 세 종류가 있는데 그 두 개 시간차를 봐서 얘는 우리로부터 몇 킬로 떨어진 곳이다. 그럼 몇 킬로 떨어진 곳이다 하면 여기서 그 킬로수, 여기서 그 킬로수를 하면은 공통된 지점. 이게 핵시험장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흐름인 거죠. 그래서 알 수 있는 거는 인공 지진판에 핵실험을 했네. 그럼 여기서부터 몇 킬로 정도 떨어진 곳에서 핵실험을 했겠네. 그까지만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버려도 돼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걸 잡으세요. 대부분의 실험은 북이 발표하기 전에 몰랐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몰랐어요. 무슨 그 첨단 첩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 이 첩보가 아무런 도움이 안 된 거죠, 자기들은. 그래서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아는 거나 일반인 우리가 아는 거나 정보기관이 아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요. 6번 한 것은 오피셜한 겁니다. 공개한 것만 그런 거죠. 아무도 모르니까 북이 공개를 안 하면 했는지 아닌지 몰라요. 그러면 6번보다 더 했을 수도 있겠네. 그거는 좀 모르겠습니다. 근데 쿵 하고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는 것 말고 소소하게 여러 번 하지 않았을까? 그게 2000년대쯤에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 막 그 공격을 했던, 특히 김대중 정부 때 공격을 했던 고폭 시험이라고 핵폭탄을
폭약 장치로 이제 탁 터뜨려서 시작을 할 건데 그거를 그 전에 시험한 걸 알았냐 몰랐냐 가지고 다툰 적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6번이고요.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여기 있다고 봅니다. 3년 주기라는 거죠. 주기적으로 뭔가 된다는 건 굉장히 장기적인 계획이 있었다라는 건데 그 계획을 잘 보니까 3년까지는 잘 가다가 이때부터 바뀝니다. 얼마요? 9개월, 그 다음에 1년입니다. 그 말은 핵 프로그램이 이때부터 바뀌었다는 거죠. 1, 2, 3, 4회까지는 3년 주기로 쭉 가다가 일정한 흐름으로 가다가 그 다음부터는 가속화되면서 뭔가 다른 프로그램을 갖다는 겁니다. 4번 다 똑같은 걸 했을까요? 6번 다 똑같은 걸 했을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그 다음 넘어가면서 수소탄이 언급됩니다. 그래서 수소탄이 2016년 1월에 처음 언급되죠. 그 말은 뭘까요? 이제 예상하겠죠? 16년에 1월에 수소탄을 했어라고 했다면 그 전에 플루토늄, 우라늄까지는 다 끝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6년에 이미 분열탄 수준은 끝나고 융합탄까지 넘어간 거고요. 그럼 남은 건 뭐겠어요? EMP탄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때쯤에 마지막쯤에는 EMP탄까지 갔다라고 추정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EMP탄까지 갔다라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6번째 시험을 하면서 북이 얘기한 거는 임계 전 핵시험입니다. 임계, 경계에 도달하기 전에 핵시험을 딱 끝내버린 거죠. 불을 탁 튕기다가 불이 확 타오르기 전에 불 확 꺼버리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핵 반응이 일어난 초창기 파파박 하는 그 순간만 딱 보고 연쇄 반응이 너무 커졌을 때 감당하기 힘들 때는 확 통제를 강화시켜서 없애버립니다. 뭘 없애면 돼요? 중성자를. 중성자를 확 흡수제를 확 뿌려버리면 싹 꺼져버려요. 그럼 밖에서 핵 시험한지를 모릅니다. 인공지진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전혀 감지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핵 시험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저는 북이 이 이후에 핵 시험장을 없애겠다 했을 때 믿었습니다. 그럼 당연한 거고요. 필요 없으니까 팡 없애버리죠. 그걸 더 중요한 거는 이거는 슈퍼컴퓨터가 있어야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산이 돼야 됩니다. 초창기 짧은 순간에 데이터를 가지고 그 이후에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걸 계산을 해내겠다는 거죠. 슈퍼컴퓨터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북한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핵 가진 보유국은 다 임계적 핵시험만 합니다. 왜? 실제 했다가 이제 너무 파급 효과가 크니까요. 그래서 북은 여기까지 갔기 때문에 핵 가지고 있는 안보리 있는 5개의 국가가 하고 있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유일적 관리 체계. 김정은 밑으로 다른 데서는 전혀 간섭할 수 없는 독립된 체계를 따로 만든 게 16년 3월인가 그래요. 그때부터 해서 9월에 그 유일적 관리 체계를 테스트한 시험까지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스템까지 끝났다는 것은 전 과정,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됐으니까 전 과정을 끝냈다. 그래서 핵은 완성됐구나라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리고 저번 시간에 2009년의 비밀에서 제가 얘기한 거 다시 한번 합니다. 유일하게 북이 인정한 팩트입니다. 그럼 밖에서 그걸 인정하냐 마냐인데 저는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해서 이 신뢰할 만하다라고 해서 북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만큼의 물질이고요. 밖에서 요만큼밖에 없었을 거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북이 1차 핵시험에서 쓴 플루토늄의 양은 2kg다. 밖에서는 7kg, 10kg, 2kg는 택도 없어라고 했는데 제일 작은 2kg를 썼다고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죠. 이걸 비판을 하거나 새롭게 각색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찾은 핵 과학자들 중에서는 이걸 언급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얘기를 계속해요. 그리고 남은 건 굉장히 많이 남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다는 거고요. 네, 원래는 이렇게 해야죠. 추출 조금밖에 안 했고 제일 많이 썼고 그래서 남은 거 없어. 그래서 보여줄 것도 없어. 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95년에 NGO, 미국의 NGO에서 발표한 건데 이미 그때만 하더라도 1kg만 해도 탄도 하나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0년 지난 2008년에 여전히 이 정도일까요? 아니겠죠? 그리고 20년, 25년이 지난 지금의 여전히 이 수준일까요? 더 발달해서는 발달했겠죠? 그래서 이건 아닐 거다. 자, 그래서 제가 추정을 해봤더만 플루토늄은 리액터 반응로 속에서 집어넣고 핵 연료봉을 추출을 해가지고 뽑아내서 다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재처리를 해야 되는데 추정상 이 정도 가졌을 거예요. 그러면 북이 주장한 대로 1차 핵심에서 2kg 그대로 6차까지 갔다라고 쳤더라도
남아있는 개수는 이 정도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하나를 1kg만 써도 되게 소량화 시켰다라고 하면은 그 개수는 100개가 넘어갑니다. 뭐로요? 플루토늄만 가지고. 그리고 우라늄은 이제 농축을 합니다. 그럼 원수인 분리기를 해커 박사가 2010년에 들어가서 보니까 2000기가 가동하고 있더라. 그럼 얘들은 1년에 40kg. 그럼 제일 공론화되어 있는 게 20kg인데 그럼 이 2개씩 항상 만드는 거죠. 근데 그 원심 분리기를 3년 후에 2배로 증설합니다. 그럼 확보량은 이만큼이 돼서요. 최종적으로 가진 거는 또 이것만 해도 작게 해봐야 30개. 많이 하면 200개까지. 언제요? 2017년 말에 정도 가진 거죠. 그럼 합치면 최소 100개는 훌쩍 넘고 맥시멈까지 가면 300개입니다. 근데 이 정보를 랜드 연구소하고 아산정책연구소에서 요까지만 가지고 오는데도 몇몇 정보가 틀렸거나 임의적으로 설정이 됐는데 결론이 더 웃깁니다. 이 정도로 가졌으니 우리도 가져야 돼. 북이 이만큼 가졌으니 우리도 가져야 돼. 핵을 핵으로 대응할 수 있는 논리가 이론이 없습니다. 핵을 가지면 됐다? 그냥 겁을 먹겠지인데 북도 어째 보면 겁을 먹어서 미국의 핵에 대한 반응으로 가졌는데 그걸 다시 우리가 반응해? 또 다른 리액션이죠. 연쇄 반응이 또 다른 일인데 이렇게 가야 될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북이 가진 거는 미국의 핵우산, 핵무기 때문에 가졌는데 우리도 가져야 될 이유는 똑같은 논리인데 우리가 가지면 북이 핵을 내려놓을 거라고 한다면 가져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이 없고요. 핵 가진 국가의 공격을 핵으로 방어 못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똑같이 가놓고 결론이 우리도 핵을 가져야 돼 라고 한다는 것은 너무 논리적 비약이 심하다고 봅니다. 자, 더 중요한 거는 거의 대부분 언급하지 않는데 농축하는 법이 원심 분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레이저를 활용해서 딱 우라늄만 추출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얘들은 조그마한 분량을 가지고도 한 4일 정도만 해도 20kg 금방 뽑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게임 끝났죠. 북에는 우라늄 광석이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가진 만큼 북에 있습니다. 그만큼 많아요. 그리고 뭐 검증을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뭔 방법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임계 질량 미만으로 되어 있으면 얘들은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밖에서 체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방사성 동이온소를 놔뒀을 때 붕괴하면서 내놓는 이 곡선입니다. 그래서 이게 첨량의 몇 프로를 가지고 있다면 얘들이 나이가 얼마네. 그래서 이 물질은 언제 반응시켰다, 언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걔들이 처음 생성된 지점을 특정할 수 있지만 같은 자리에 여러 번, 6번이나 시험도 했고 뽑아내는 것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같은 자리에 여러 번 저장을 하면 과거 기록이 사라지는 것처럼 이제는 과거 기록이 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베리피케이션을 일본에서 주장한다고 요즘은 이제 그냥 바꿔내는데 미국에 주장하는 거죠. 이 베리피케이션을 검증을 하는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검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환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이론 제가 물리 책도 썼거든요. EBS 교재로 썼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림과 이론입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알아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다까지는 알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디테일은 좀 달라요. 그래서 뭐 과학이 더 발달했겠지만 여튼 이 이론을 벗어날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검증 방법 없다. 자, 핵은 여기까지 하고요. 핵까지 했는데 벌써 50분 있네요. 기계 빨리 하겠습니다. 일제 유산에서 북이 산업으로 되어 있다는 건 다 압니다. 근데 딱 하나. 대부분의 산업은 북에 다 있고요. 발전소부터 공장들이 다 있는데 기계공업만, 기계를 만드는 것만 경성 지역에 있었어요. 그래서 해방되면서 보니까 북의 산업이 다 있는데 기계만 톡 떨어져 가지고 기계를 고장났을 때 고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북이 초창기부터 기계에 대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쟁 영화 보면은 기계를 이고지고 도망가거나 기계를 땅속에 파묻어 놓고 도망가고 뭐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 망가지면 고쳐 쓸 수가 없으니까. 그 이유가 여기 있는데 대부분의 북한의 시설들은 해방될 당시 수준을 복귀하는데 한국전쟁 전 그리고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또 다시 하는데 56년쯤 되면 대부분 해방 직전의 수준으로 다 복귀가 됩니다. 근데 딱 하나 이 기계만 그 수준이 못 가고 또 역시나 낮았기 때문에
다른 분야들에 비해서 너무나 낙후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처음 시도한 게 공작기계 새끼치기 운동. 이거 영어 어떻게 번역할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말로는 너무나 직관적이죠. 공작기계가 새끼를 쳐요. 그럼 그 새끼는 뭘까요? 공작기계죠. 공작기계라는 거는 거기로부터 기계 부품을 만드는 건데 공작기계에서 부품을 만들다 보면은 공작기계가 없으니까 부품 만들 수 있는 양이 제한됩니다. 근데 공작기계가 또 공작기계를 만들면 새끼를 칠 수 있는 놈이 많아지는 거죠. 그 흐름을 59년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건 품질은 좀 떨어져요. 근데 양적으로 그 당시에 보급되어 있는 기계만큼을 이 운동회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계획 밖으로. 그래서 엑스트라 일을 더 많이 한 거죠. 그래서 공작기계 새끼치기 운동을 해가지고 기계가 이제 양적으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아직 다른 분야에 비해서 너무나 낙후된 상태였고요. 그 다음이 한 20년 지난 85년에 제2의 공작기계 새끼치기 운동. 첫 번째 걸 너무나 품질이 떨어졌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여기도 역시 똑같아 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달라요. 직정이요. 질적으로 성장합니다. 대형화, 자동화, 로봇화. 지금 나오고 있는 북한의 CNC화나 혹은 무인화라고 하는 그 흐름의 출발점이 여기 있습니다. 전부 다 김정은이 주도했던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초창기 모델인 구성 105를 처음 만들고 그걸 계열 생산하자까지 갔는데 사회주의권 망해서 이게 확장이 못 됩니다. 근데 정부 지원 없이 스스로 구성 104호라고 하는 초창기 모델 이걸 김정은이 가서 우리는 구면 친구구나 연하 기계라고 이러하자라고 하면서 CNC 모델 공장 이름인 연하 기계가 이때 나옵니다. 그래서 85년부터 김정은이 만들다가 사회주의권이 망하면서 그 확대 생산하던 것들이 중단됐던 그게 95년에 만들어지고 이게 미사일 기술에 쫙 들어가죠. 미사일 기술에 들어가는 이유는 초정밀 기계는 CNC 안 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미사일 만드는데 이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민수로 쓰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기계인데요. 미사일 역사는 아직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공개되어 있는 자체적으로 했다라고 하면 이 흐름에서 하나 더 들어가죠. 62년 쿠바에 소련에서 핵무기 미사일을 갖다 놓겠다라고 해서 이제 싸우죠. 그래서 소련이 철수합니다. 소련 믿을 만한 놈이 아니구나. 우리가 스스로 무력을 만들어야 되겠구나라고 자각하게 하는 그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60년대 초반부터 북한은 자체적으로 국방을 만들려고 합니다. 안 해주니까 대기업의 우산 속에 있으면 안 된다. 그럼 이게 자체적 흐름에서의 흐름이고요. 그러면 또 하나의 흐름은 70년대 중동이 이스라엘하고 싸울 때, 중동에서 이스라엘하고 사람들이 나라들 싸울 때 북한이 지원을 해주고 스커드 미사일을 몇 기를 가져갑니다. 북이 잘하는 물건 가지고 해체해서 다시 조립해내는 복제해내는 걸 이때 해서 만들어 나갔다라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히 팔복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직 저는 모르겠지만 외국에서 몇몇 사람들이 얘기하고 매니아들이 이 얘기를 주장을 많이 합니다. 아직 문헌적 근거는 제가 못 봤습니다. 90년대 소련이 망하면서 흩어졌던 소련 미사일 기술자들을 북에서 흡수하는 거죠. 데려와서 기술 이전을 받습니다. 나름대로 잘하는 거죠. 흩어진 쭉정이들을 이렇게 쫙 긁어 모아서 핵심을 만든 겁니다. 그럼 이것도 역시나 초정밀한 기계인데 0.1 마이크로가 지금 세계적 수준이고 북은 이걸 돌파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제트 엔진까지 넘어가는 요거라서 미사일 만들 수 있는 거는 항공기를 만들 수 있고요. 발전기 터빈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중요한 건 연료죠. 연료는 두 종류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만들었느냐. 수입이 안 될 텐데 어떻게 만들었느냐. 자체적으로 만들었겠죠. 그래서 북이 요즘 얘기하는 탄소화나 화학공업. 그래서 북의 화학공업은 원천 물질을 만드는 건데 연료 만드는 거 보면 다른 것도 꽤나 수준이 있어서 다른 것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 기술을 완비내는 게 중요한 거죠. 더 중요한 건 탄두입니다. 탄두는 대기권 진입할 때 태양의 온도 비슷하게 5,000도, 6,000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걸 견디는 물질을 만들어야 돼요. 타지 않는. 그래서 탄소 결합 화합물질로 만들 거다. 가벼운.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북은 인공위성을 활용할 수 없죠.
GPS 이런 걸 못 쓸 건데 어떻게 원격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를 통제할 거냐. 이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민수로 전환되면 전부 다 고가가치 영역에 해당합니다. 더 중요한 건 인공지능이죠. 북한의 인공지능, 민수에서 쓰는 것도 이미 발달돼 있지만 미사일은 그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외부 통제 아니고 스스로 판단해서 지형 지물을 파악해서 타겟에 접근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발달해 있는 거고요. 뭐 앨런 머스크 때문에 며칠 전에도 뭐 시험을 성공했다고 해서 유명해졌죠. 뉴 스페이스 시대라고 합니다. 국가 주도의 올드 스페이스 시대가 아니라 민간 주도의 뉴 스페이스 시대가 21세기에 펼쳐졌다. 특히 2010년 이후에 펼쳐졌다라는 얘기예요. 발사체 시장 규모를 나사에서 얘기한 대로 하면 이렇게 발사하고 있고요. 북이 이걸 노리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민간 업체, 민간 기관이라고 하는데 스페이스 파운데이션에서 매출 수준, 세일즈 스케일을 쭉 해보니까 300조, 400조 이렇게 넘어가는 수준. 그래서 2020년엔 거의 500조까지 올라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돈 되는 분야라는 거죠. CNC는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그냥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이 CNC고 이게 이제 군 무기도 만들지만 넘긴다니까요. 예. 무기도 만들지만 이것들은 고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기계 장비를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유망한, 있어야만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북이 이걸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다음 시간에 이것만 집중을 할 겁니다. 이번에는 무기 쪽을 했고 다음 시간에 민술 쪽으로 집중을 하겠습니다. 다 다음 시간 넘길게요. 자, 그러면 타이밍을 보면 인공위성 발사체 뭐 두 개 합쳐서 이제 보겠습니다. 발사체 기술은 똑같으니까 93년에 발사입니다. 그래서 94년에 제네바 합의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이때 만들어집니다. 둘이 싸우고 거의 전쟁 직전까지 갔는데 북이 1000km짜리 빵 날려버리더만 바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미국이 완전히 굽히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서 협상하자 오케이 해놓고 쭉 가서 94년에 합의 본 게 제네바 제너럴 어그리먼트라고 하는 그게 만들어졌죠. 그리고 98년에 첫 인공위성 발사체 여기에 실려서 간 게 인공위성 이름이 광명성이고요. 그 다음에 발사체 이름이 은하이로였습니다. 98년. 그래서 이 이후에 99년 넘어가서 북미 커뮤니케 처음이죠. 클린턴이 앉아있는 백악관에 조명록 차수가 군복을 입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둘이 1대1로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작성한 게 북미는 사이좋게 지낸다라고 한 커뮤니케를 했죠. 그 다음에 올브라이트 국무부 장관이 평양에 가서 김정을 만나고 미사일 발사 유예 받아내고 사이좋게 가자라고 했는데 부시가 들어와서 다 틀어버립니다. 2006년 7월에 2005년부터 시작됐던 6자 회담이 시작되다가 또 역시나 그 CVID 이런 것들이 내려놨지만 방코 델타 아시아 자금을 딱 묶어버리니까 안 돼버렸죠. 그래서 지지부진하다가 이것들이 딱 생기면서 요게 시작하면서죠. 예, CVID에서 대포동을 쏘니까 CVID를 내려놓고 CC로 바꿔서 부시가 협상에 임하게 됐던 그 계기가 여기 있습니다. 잘 보면 미사일이 딱 등장할 때마다 협상은 진척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협상이 완전히 깨져서 딴 길로 간다 이런 흐름이었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싸워도 미국에서는 대응을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쏘죠. 그래서 제가 이건 매번 보여드리는 이미지죠. 여기 보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10년 내에 있습니다. 전략적 인내를 하면서 뒤로 한미일 군사 동맹을 강화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 타이밍에 계속해서 올리는 거죠. 왜? 군사적 위험이 강화되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라는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미사일에서 대중을 속이는 거는요. 여기 있습니다. 사거리 문제 가지고 계속 얘기 나오죠. 뭘 쐈을 때마다 뭐 사거리는 얼마밖에 안 돼, 얼마밖에 안 돼. 특히 실제 사거리 시험을 못하고 고각 발사를 하니까 사거리가 물음표로 남으니 계속 뭔가 안 되라고 하는데 기술적으로 보면 광명성 은하 1호 98년에 지구 궤도에 올렸습니다. 지구 궤도에 올린다는 건 쏘아서 지구를 한 바퀴 도는 탄두를 만들어서 올렸다는 거예요. 그럼 사거리 문제는 지구를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이미 게임 끝입니다.
그럼 문제는 뭐예요? 돌다가 다시 지구로 되돌아야 되니까 재진입 기술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사거리 문제를 문제 삼는 것은 바보들이 하는 짓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속이는 얘기였고요. 고각 발사가 문제다. 그래서 수직으로 쏘는 건 옆으로 쏘는 것보다 뭐 못하니까 수직으로 쏘는데 절대 아닙니다. 정반대예요. 수직으로 쏘면 수직으로 들어와야 돼요. 수직으로 쏘면 당연히 갔다가 이렇게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쏘면 이렇게 들어올 거고. 그럼 이렇게 수직으로 들어오는 게 더 힘들까요? 대각선으로 들어오는 게 더 힘들까요? 당연히 수직으로 들어오는 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고각 발사가 더 쉽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진보연하는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옆에 물리학을 아는 친구가 전혀 없었던 거죠. 고각 발사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각 발사를 했기 때문에 더 혹한기 테스트를 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추진력은 기본적으로 탄두 질량입니다. 추진력 힘이 크다라는 건 더 무거운 걸 올리는 거지 더 멀리 날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질량 안에는 연료도 포함됐으니 추진력이 커지면 더 멀리 가긴 합니다만 핵심은 탄두 질량이에요. 안에 다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요, 여기 있습니다. 대기권 재진입. 요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북이 공개를 해버리죠. 퍼포먼스를 명확히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탄두 보호하고 마지막에 이제 다시 자기 길을 찾아가야 되니까 정밀 기계들, 반도체들이 타지 않게 보호해야 되죠. 그래서 북은 25도에서 45도 사이를 유지했다라고 밝힙니다. 그래서 들어오고 나서 통신하는 걸 공개를 해버려요. 그래서 채널 A도 그걸 받아서 씁니다. 자, 더 중요한 거는요. 당연히 공개한 게 북한의 최첨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죠. 누가 최첨단을 발표합니까? 제일 최첨단에서 몇 단계 밑에를 공개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개되어 있는 거는 뭐 하겠다고 하는 말 자체도 블러핑이 아니라면, 블러핑이 있을 수 있죠. 공간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몇 단계 아래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되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공개를 하는 거지, 최첨단 공개하는 바보들은 없습니다. 블러핑, 북이 이때까지 한 건 블러핑 거의 없었죠. 몇 개는 있었지만 그래도 마지막은 전부 다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제가 기여한 바인데, 북이 뭘 하면 전부 다 한 곳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사일 발사 간격이 3달밖에 안 돼요. 그러면 3달 만에 고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기본적으로 김정은이 사인을 한 보고서 표지가 공개된 게 있는데 그게 두 곳이 이름이 딱 나옵니다. 군수공업부, 당에서 군수를 담당하는 공업부에서 만든 보고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과학기술 중에서 국방과학기술을 연구하는 과학연구원이 있습니다. 두 곳에서 계속 번갈아가면서 내요. 그래서 최소 확인된 것만 두 곳입니다. 일반 민간에서 기계를 개발할 때는 제가 본 책에서는 5곳에 동시에 미션을 줘서 기계를 개발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럼 5개겠죠. 처음에 그게 나오길래 화성 12형인가 그때 나와서 제가 칼럼을 썼어요.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이라고 하면서 얘기했더만 팟캐스트 같은 데 쓰더만 그 다음부터는 한 곳이다라는 얘기가 쭉 들어가긴 했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기여한 바인데, 일단 북이 했다라고 하니까 한 곳이라고 하는데 북한의 담당하는 기관은 최소 2곳이다. 그래서 5개까지도 갈 수 있다. 5개는 너무 많고요. 서너 개까지도 갈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이 2개를 봐야 북한의 기술을, 특히 무기 기술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기술 그림만 보겠습니다. 이게 엔진이죠. 와 하면서 추력이 굉장히 큰 엔진 실험을 지상에서 합니다. 그럼 이게 뭘 뜻하느냐? 다탄두를 장착할 수 있고 그러면서 멀리 날 수 있는 걸 동시에 얘기하고요. 이게 2017년인가 16년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콘이죠. 보이죠? 요 모양이 불 타고 났을 때 그대로 유지되느냐를 얘기하는데, 지상이니까 혹한기 테스트를 해야 되죠. 한 5,000도를 만들어야 되니까 제트 엔진을 써가지고 확 하고 나서 요 꽃갈 모양이 그대로 있는지를 김정은이 꽃갈로 대보는 장면까지 공개합니다. 12형을 쏘고 나서 들어오고 나서 교신했다. 교신이라는 말은 그 속에 온도가 낮게 유지됐다는 얘기예요. 탄두가 보호됐다는 얘기와 동일한 얘기입니다. 이 2개를 합치면 재진입되는 게 가능하네요. 고각 발사가 어렵다는 건 여기 있습니다. 대기 들어올 때 이게 머리예요. 왜? 여기서 빡 받아가지고 속도 줄이면서 에너지를 차단시켜야지 안에 있는 사람이나 물건들이 살지요. 그래서 보통 스페이스 셔틀 같은 경우는 요 각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커지면 되튕겨 나가거나 충돌돼서 깨지고요.
그다음에 이것보다 작으면 옆으로 가면은 물 수제비처럼 해서 튕튕튕 튕겨 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지구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삐딱하게 들어가야만 된다. 그래서 고각 발사가 더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나온 거는 대기권을 나간 건 아니지만 갔다가 여기 다시 한 번 더 가동을 해요. 마지막까지 조절할 수 있는 기능. 이걸 ICBM에다 넣으면 마지막에 대기권 들어와서 다시 한 번 더 가동을 해서 타겟에 정밀 타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제일 무서운 거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데 제가 본 거는 여기 있습니다. 이게 이제 화성 12형입니다. 장면이 공개됐어요. 근데 잘 보시면 여기 어떻게 되세요? 발사대 밑에 붕 떠 있습니다. 여기에 기둥이 하나, 둘, 몇 개 이렇게 서 있는 거죠. 가느다란 몇 개가 어마어마한 크기의 이 발사대 미사일을 지탱한다라는 것도 숭악한데 발사하는 동안도 얘들이 이것만 있습니다. 잘 보시면 이 뒤에 보면 여기 붕 떠 있죠. 요 기둥입니다. 그래서 보면 4기둥이 말고 하나씩 더 있으면 한 8개 정도의 기둥만 가지고 발사대가 구성되어 있는데 붕 떠 있어요. 얘들 가지고 갈 때 보니까 실컷 이 운반체가 떠나버려요. 그래서 없어졌어요. 그 말 무슨 말입니까? 그냥 다 이렇게 해서 실어 놓는 게 아니라 발사하는 동안도 이것만 가지고 발사의 충격을 견디도록 설계되어 있는 거죠. 전혀 안 무섭군요. 저만 그렇군요. 재질이 엄청 단단한 거죠. 그리고 엄청난 흔들림도 얘들 4개, 5, 8개 정도만 있으면은 이 미사일을 딱 잡아놓을 수 있는 거예요. 날아가지 못하게. 그러다 안정이 딱 되면 탁 놔버리면 훅 날아갑니다. 야, 이런 재질을 만들 수 있다고?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혼자 원래 서 있어요, 이렇게. 이걸 얼마나 무서우냐라고 하는 걸 비교해보면 그 직전에 발사된 12형, 그리고 10형,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전부 다 발사대가 있는 상태에서 발사됩니다. 네. 발사대가 있는 상태에서 발사됩니다. 그 말은 뭘까요? 발사대가 있는 상태에서 발사를 하면 위험한 거죠. 발사대가 엔진 추력 때문에 이 불꽃 때문에 타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발사대를 놔두는 이유는 운반체를 놔두는 이유는 잡으려고요. 처음에 발사하는 순간에 그 진동을 잡으려고 이 운반체를 놔뒀는데 14형 이후는 그걸 놔둘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 자세 제어하는데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더 무서운 거는 얘입니다. ICBM보다 SLBM, 잠수함에 쏘는 건데 물속이라서 불꽃을 튕길 수가 없어요.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이게 15년쯤인가 나온 건데 삐딱하죠. 이 각도가 90도가 아니다라고 해서 90도가 아니다라고 해서 기술 수준이 낮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누구는 그거 가지고 점수도 매기는데 원래 SLBM은 이렇게 삐딱하게 쏩니다. 왜? 요 밑에 잠수함이 있으니까 만약에 불발이 되면 얘가 다시 뚝 떨어져서 잠수함에 탄 사람들이 다 죽잖아요. 그래서 모든 SLBM은 대각선으로 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근데 그걸 보고 어떤 좀 잘못된 사람이 아직도 기술이 불귀해요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거의 90도를 쏴요. 저는 이것도 경악이었습니다. 기술에 대한 자신감. 우리는 불발 가능성이 없다. 혹은 인명경시? 죽어도 된다? 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빵 해서 거의 90도로 빡 올라갑니다. 무리한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성공해요. 바로 1년도 안 돼서. 이걸 갖다가 물속에서 안 하고요. 땅에서 하는 거는 더 쉽겠죠. 그래서 빵 쏘아 올리는데 얘 크기가 한 5개 정도 올라가는 거죠. 얘 크기가 한 7, 8m에서 10m 좀 안 된다면 전체가 한 40m 정도를 불꽃 안 쓰고 팡 쏘아 올립니다. 물속에서는 불꽃을 못 쓰니까 가스로 팍 쏘아 올리고 공중에 떴을 때 그때 팍팍팍팍팍 하면서 자세 안 흐트러지고요. 슝 날아가요. 한번 보시죠. 다음 거. 보세요. 쿵 올라가죠? 저기서 갑자기 불꽃인데 미사일이 흐트러지질 않아요.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는 게 보이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방금 그 장면에서 미사일이 안정감 있게 날아간다는 거죠. 그 공중에 떠 있는 그 순간에
이게 무선거고 이게 기술입니다. 전 세계에서 5개 국가밖에 가지지 못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걸 북이 완성을 했다는 거죠. 네, 뭐 그다음 기술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요. 저거는 우리한테 쏜다고 막 그때 난리가 났는데 우리한테는 그런 거 안 쏩니다. 바퀴 4개짜리 뭐 혹은 3개짜리 이런 거 쏘죠. 장사장 포라고 하는 포인데도 거의 뭐 미사일에 준하는 하는 바퀴의 개수가 사거리하고 똑같습니다. 무게하고 연결되니까. 그리고 뭐 6개 이 바퀴 축을 잘 보시면은 넘어가 버렸네. 예. 축을 잘 보시면은 6개, 7개, 8개 넘어갈 때 이게 7개부터 이제 ICBM이라고 북에서는 얘기를 해요. 6개도 그 정도는 충분한데 7개, 8개까지 가면서 이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다라고 북에 얘기하고 그래서 아무도 시비를 못 거는 상태입니다. 이게 화성 12형 17년 여름에 공개된 탄두가 굉장히 크죠. 김정은의 키가 170 정도인데 김정은보다 좀 더 커 보입니다. 이게 이제 뾰족하다가 나중에는 뭉뚱해집니다. 탄두를 여러 개 장착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 제일 무서운 건 여기 있습니다. 4개가 동시에 발사됩니다. 드론도 어렵다고 하는데 드론보다 더 크고 무거운 미사일을 편대 비행시켜버립니다. 이게 쭉 날아가서 실제 사거리 해서 동해안 앞바다에 4개가 빠바박 떨어지는데 3개는 한 곳, 하나는 또 다른 곳 이렇게 떨어져서 마지막까지 정밀 제어를 했다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괌에 포위 사격을 하겠다 해서 다 쫄아버리게 만든 그 기술입니다. 그래서 하와이는 아직도 북이 뭐 하면은 경계 경보 울리고 뭐 그러고 있죠. 자, 뭐 이게 지대한 미사일인 거고요. 여기 보면은 국방과학원 보이죠? 네. 뿅 도망가는 요 장면입니다. 그죠? 아까 얘기했던. 그러면 여기 보니까 미사일의 뒤에 엔진 뒤에 나오는 화염의 모양이 달라요. 이게 전부 다 미사일인데 광명성, 인공위성하고는 다르죠. 다른 엔진을 썼다는 겁니다. 개발이 됐다는 것도 되고 민수용과 군수용이 다르다라는 얘기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ICBM으로 넘어간 핵무력 완성이라고 하는 바퀴가 8개, 8축이죠. 이렇게 된 게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무도 뭐라 못하고 대서양에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이때 사거리가 10,000에서 12,000 정도 킬로미터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 고도가 이미 지구 반지름에 준하는 4,500이어서 그냥 수직으로 안 올라가고 수평로만 쏴도 4,500까지는 충분히 가죠. 그러니까 이거의 몇 배 곱하기 이것도 저는 아직 문헌적 근거는 못 찾았습니다. 뭐 고도 최고 고도의 3배다 4배다라는 거는 물리적으로는 아직 계산이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최근에 공개된 아무도 토달지 못하는 이게 작동한다면 최대 사거리일 거다. 지구상에 있는 제일 큰 ICBM이다. 11개의 축입니다. 비율만 보더라도 바퀴가 9개에서 11개, 9축에서 11축으로 넘어갔으니까 10% 넘어갑니다. 12,000에서 10%하면 13,000인데 이게 15,000인가 그까지 날아간다고 나왔죠. 그다음에 잠수함에서 쏘는 북극성이라고 하는 거는 3형이 공개된 다음에 기록 영화가 나왔는데 거기에서 이미 북극성 3형이라고 하는 저 뒤에 보이죠? 예. 판넬이 이미 만들어져 있었고요. 기록 영화에 만들어져 있는 북극성이 누워 있습니다. 김정은이 홀쭉한 걸 보면 좀 더 옛날이란 얘기죠. 또 잠수함도 이미 뒤에 큰 게 있고요. 새로 건축하는 잠수함이고요. 여기에 이제 뉴클리어 파워 가지고 작동하는 소형화된 핵 발전소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걸 잠수함에 넣어서 발전시켜 가동하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지금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극성은 4형, 5형까지 이미 공개가 됐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결론. 오늘 얘기는 다 진행을 했습니다. 이 정도 보면 한꺼번에 모아서 보니까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왔고 성공에 도달했죠. 근데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이게 매번 얘기하는 제논의 역설입니다. 앞서고 있는 느린 거북이를 뒤에 따라오는 빠른 헤라클레스가 따라잡을 수 있느냐, 아킬레스가 따라잡을 수 있느냐. 그래서 제논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속이면서 없다라고 한 거죠. 헤라클레스가 거북이 위치까지 갔다면 얘가 여기까지 간다면 그때 거북이도 그만큼 간다. 또 헤라클레스가 요만큼 사람이 요만큼 간다면 거북이는 또 그만큼 가니 사람이 이전에 거북이 위치까지 간다면 거북이는 계속 앞에 간다. 따라서
이게 무한히 반복되니까 사람은 거북이를 따라잡을 수 없다. 여기는 무한, 인피니티, 무한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사람을 속인 겁니다. 무한 횟수를 무한 시간으로 치환시켜버린 거예요. 나누기를 무한뿐이지 시간이 무한대가 되지는 않습니다. 무한개를 합쳤다고 해서 항상 무한이 되지는 않는 거죠. 좀 어렵나요? 예. 무한개를 합쳤다고 해서 항상 무한대가 되는 게 아니라 유한하기도 합니다. 요 케이스도 그렇죠. 이렇게 따진다면은 사람이 가는 단계가 무한번으로 나눠지지만 그걸 다 합치면 시간은 유한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뭔가 안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짧은 시간에 성공할 수밖에 없다. 유한한 시간에 성공했다라는 거죠. 무한히 안 될 것처럼 보였지만. 그럼 무에서 뭔가 기술이 두 가닥으로 발전해서 핵무력 완성으로 갈 건데 그 단계가 세 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세운 건데 가설 가능성 정도로 possibility만 보여주는 수준이 있고 실험실에서 하는 익스페리먼트를 할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건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할 때가 있을 텐데 요 단계를 지나면 완성입니다. 근데 할 때마다 뭔가 조금씩 변하긴 해요. 근데 또 다시 평지로 와요. 그럼 이 변할 때 발달하는구나. 아 이제는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그 다음 되면 또 좀 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평지에 들어가니까 또 다시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이때만 너무나 맨날 보고 이때 맨날 실패만 보이니까 뭔가 변화가 없는 것처럼 돼 있지만 계속 엑셀컬레이터 되는 겁니다. 수준은 계속 높아지죠. 그래서 북은 2017년 11월에 완성을 해버립니다. 우리는 하는 순간에 끝난 거죠. 요거는 우리의 착시입니다. 너무나 좁게 요령력만 계속 보다 보니까 이 전체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진 거죠. 전체를 보고 파악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쫙 끄집어내 놓고 보니 핵도 미사일도 기술이 쫙 발달했죠. 완성해버렸죠. 그럼 끝입니다. 이미 완성한 사람 기술은 없앨 수도 없고요.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북은 남들이 인정하고 말고 없이 스스로 핵국가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남들의 인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자체로 공개된 것만 봐도 핵국가네 인정해야죠. 그래서 북은 모든 공정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걸 보였습니다. 그럼 인정할 만합니다. 그걸 처음에 소련에서 가져왔니 중국에서 가져왔니 라고 하는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처음은 어디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에 북이 그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게 핵심이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북이 무력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무력을 가지면 그 무력을 깰 수 있냐? 다른 무기는 모르겠지만 핵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북핵에 대한 대응으로 핵무장 말도 안 된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저는 남한 정부가 아직 이 정책에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비핵화 집착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비핵화에 집착하다 보면은 또 다른 걸 하나 내줄 수밖에 없어요. 이명박 때도 북한하고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게 여러 가지를 막 조건을 걸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내줬죠. 현실 불가능한 비핵화에 집착하다 보면 우리가 잃을 게 너무 많아 버립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게 평화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점점 잃고 있잖아요. 저는 비핵화 집착 내려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얽힘, 인게이지먼트를 넘어서 인탱글먼트. 완전히 얽혀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나라들이 다 연쇄 반응으로 피해를 입도록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북이 캐도 만들었을 때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개입해서 우리 거를 적극 만들 때 그걸 완성시켜 줬어야 된다고 보고요. 북이 지금 뭐가 부족하다고 할 때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핵무기를 통제만 해놓으면 돼요. 우리가 감시할 수 있게 CCTV만 달아놓으면 되니까 나머지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 개입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황이면 미국하고 북은 5년 내에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왜? 북은 이제 아쉬울 게 없고요. 얽힘도 없기 때문에 미국도 아쉬울 게 없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쟁 가능성은 생션이 강해질수록 더 높아집니다. 더 얽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오늘도 1시간 넘었네요. 1시간 반을 넘겼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호재 박사님. 우리 모두 강호재 박사님 열강에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함께 들어주시고 계신 모든 참가자분님들께도 너무 진짜 큰 박수 보내드립니다. 정말 알겠습니다. 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우재 박사님 이 텔레그램 토론방 이 쉐어 스크린을 조금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유, 통역하시는 분도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려운 네. 과학 얘기와 빠른 말까지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강은지 선생님이었습니다. 네, 강은지 선생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지금 다음은 저희가 질의 및 자유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해서 강의만 우선 끊고요. 통역도 네. 여기까지만 하죠. 예, 네, 예,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유도론 톤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해주시고요. 이미 올라온 그런 채팅창에 질문이 있는데요. 그 질문을 한번 보시고 지금 질문이 지금 시애틀에 계시는 마이크 윤 선생님 자문위원님께서 아마 보시고 있는 와중에 질문이 올라오신 것 같습니다. 그 마이크 윤 선생님, 자문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한번 직접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언뮤트 해주시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마이클입니다. 그러니까 좀 솔직히 좀 믿기지가 않는 게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아마 여기 어떤 분들도 그럴 거예요. 그 북한을 보는 시각이 한 마피아 정도의 그 범죄줄 정도로 보는 사람 상당히 많거든요. 아, 예. 실제로 그런 진짜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었고. 근데 보면 이제 TV에서 봐도 현실적으로 이렇게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뭐 인공위성 쏘아 올리고 근데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북한의 과학기술력이라는 게 정말 근데 저 과학기술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저게 진짜 신뢰가 이렇게 우리가 저 정도 기술력이면은 실제로 걔네가 미사일을 쏘아 올렸을 때 그것이 최소한 시애틀이라든지 아니면 뭐 LA라든지 도시를 타격을 할 수 있는 미사일이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 그게 실제로 가능하다는 겁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질문하시는 부분이 예, 이렇게 무기 시험을 한 게 예. 사실이냐를 물어보는 그러니까 건가요? 그 실력의 정도가, 그 미사일의 수준 정도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바다로 쏘아 올리니까 바다 뭐 태평양 한복판에 쏘아 올리니까 맞는, 이제 내가 이제 총을 쏘더라도 상대를 쏴서 저격을 해야 되는데 미사일을 실제로 만약에 쏘아 올렸을 때 얘네가 뭐 시애틀을 목표로 했다. 그러면은 시애틀을 타격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실력이 되는 겁니까? 그 과학의 실력이 그러니까 얘네 미사일 그 수준이 지금 오늘 제가 얘기 드린 게 된다는 얘기였는데 선생님이 지금 충격을 받으셔서 그런 건가요? 그게 정말 이게 가능한 건가 이게?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요. 아까 제가 공개해 드린 것처럼 가능성을 얘기하는 수준을 넘어서 실험에서 시험까지 가서 이미 보여줬어요. 퍼포먼스를 했어요. 광명성 10, 화성 15형은 시험 발사를 실제로 공개를 했죠. 그래서 올라가서 내려온 것까지 X밴드까지 들어가서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에서든 이거는 시험 자체가 조작이다 뭐 이런 얘기를 아무도 안 합니다. 걔들의 고도가 4,500km가 넘어요. 그걸 옆으로만 놓아도 4,500km까지 하면은 시애틀을 좀 먼 앞바다죠. 근데 수직으로 올라가는 게 그 정도면 수평으로는 그보다 더 멀리 날아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만 알기로는 킬로가 넘어간다는 거는 지금 아무도 토를 안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는 미사일 기술력이라는 게 굉장한 이제 그 고도의 그 기술력의 집착력으로 알고 있는데 그죠? 그렇다면 미사일 기술력이 그 정도라면 북한의 과학력이라는 게 굉장한 수준이라고 왜 판단이 합리적 되는 추론이고 겁니까? 맞다라고 얘기 드리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한 북한의 가지는 과학기술의 역사가 75년이 됐고요. 우리보다 앞서서 과학기술의 중요함을 얘기를 하고 과학기술 쪽으로 중요한 연구기관이든 조직을 먼저 만듭니다. 제 박사학위 논문이 북한의 과학원 설립 과정인데 52년에 생깁니다. 전쟁 도중에 과학원을 만들어요. 네. 그러면 그리고 현재 북한이 스스로 자동차를 만든 게 58년이고요. 엔진까지 해내고요. 컴퓨터 만든 게 59년, 60년쯤에 되면 컴퓨터 만듭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가 북한을 좀 약간 이게 뭐랄까 좀 거지 같은 나라라 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제 그 시간 조절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맞습니다. 거지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북한의 과학력이 우리보다 앞선 부분도 굉장히 있다라고 많죠. 보는 게 네. 또 하나 그래서 오히려 하나 더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미사일을 이제 핵미사일을 쏜다는 게 그러니까 한두 개 정도 갖고 있는 거는 이제 뭐 그건 무기의 효용 그러니까 실전에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대량으로 여러 개가 있어서 아무 곳에서 서고 동시에 발사가 돼야지 실제적인 무기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의 다량의 미사일이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건가요? 지금 그 부분에서도 하나 잘못된 거는요. 핵무기를 하나만 있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는 북이 하나 이상 가졌을 거라고 했을 때 나온 역조작이었습니다. 하나만 네. 있어도 기본적으로 기술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핵무기는 정밀한 무기가 아닙니다. 그냥 갖다가 아무 데나 꽂아도 반경 몇십 킬로 정도는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예, 핵무기는 정밀도가 요구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물질만 던지면 되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만 갖다 놔도 특히 수소탄 같으면 하나만 갖다 놔도 미국은 반절 이상 날아갈 겁니다. 아니면 지구가 반토막 나기 때문에 하나만 있어도 위험한 거였어요. 근데 하나 가지니까 그때서야 또 바꾼 거예요. 하나는 중요하지 않아. 디플로이 되려면 전진 배치를 하려면 최소 100기는 있어야 돼. 그 100기가 어디서 나온 거 아세요? 근거 없습니다. 근거 없이 그냥 100기입니다. 아니, 제가 100이고 무식해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아니요, 뭐 전쟁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예? 몰라도 이제 만약에 이제 막 한 두어 개 가지고 있다, 한 대여섯 개 가지고 있다. 그러면 거기 위치를 파악이 되면은 전쟁 날 것 같다. 그럼 먼저 가서 거기서 터트려 버린다니까. 예, 그것도 전제가 있잖아요. 위치를 안다면 했는데 제가 아까 6차에서 밝힌 팩트 아무도 시험한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핵무기가 어디인지를 아무도 몰라요. 한 개는 찾을 수 있을 건데 하나밖에 없을 거라고 추정해야만 그걸 때리는데 하나 말고 더 있을 것 같아라고 하면 못 때리죠. 그래서 하나만 가져도 이미 블러핑이 됐기 때문에 가려졌기 때문에 못 때리는 거죠. 근데 북은 지금 100기 이상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거네, 그러니까 결국. 기본적으로 하나만 있어도 되죠. 모르니까 저기서는 공개되어 있는 하나 명확히 하나야라고 하면은 위험할 수 있지만 몇 개인지 모르는데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 개 있다고 봐야죠. 똑같습니다. 바퀴벌레하고 똑같아요. 집에 바퀴벌레가 돌아다니는 게 보여요. 한 마디만 있을까요? 예, 그거 아니죠, 절대로. 그러니까 절대 결국은 아니죠. 그러니까 북한은 그 핵무기를 죽었다 깨어나서 못 버리는 거네, 그러니까요, 이게. 아니 버린다 하더라도 검사를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없앨 수는 있을 거예요. 북한은 있을 건데 서로 약속 대련이죠. 여기까지만 할 테니 너도 인정해. 그게 2009년에 했던 겁니다. 버렸다가 카나피꼴 날 텐데요, 이게. 뭐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예. 근데 그 과학기술적으로 검증을 못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2009년에도 원래 약속 대련이었어요. 미국에서 여기까지 해. 북한도 오케이 해서 6자에서 합의해서 이렇게 할게 했는데 미국에서 바꿨죠. 그러니까 박사님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비핵화를 한다는 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네요, 이게 그러니까. 예, 저번 시간 강의 주제였습니다. 저번 시간에 안 절대로 안 들으셨군요. 되는 거예요. 네, 유튜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오용섭 선생님 질문해 주세요. 예,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여기는 좀 세종입니다. 세종이요. 예. 지금 예. 질문 이제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일단은 북한의 그 핵무기 능력은 뭐 이제 뭐 다 아는 사실이고요. 네. 지금처럼 이제 그 자력 갱생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민들을 먹고 살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다음에 이게 핵을 가지고 뭔가 지금 틀림없이 뭔가 딜을 해야 되는데 인민들을 먹여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네. 작년에 삼중고로 해가지고 아주 저 삶이 아주 어렵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이런 핵무기의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지고 그런 우리가 이제 북한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우리나라가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 비핵화만 계속 요구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 핵을 가지고 뭔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북한의 인민을 갖다 이렇게 살리기 위해 가지고 뭔가 뭐 핵무기를 판다든지 아니면 핵무기 기술을 갖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없습니다. 그런 없으면 다행이고요. 그래서 네, 이런 자력 팔 가능성은 없고요. 예. 팔 가능성은 이미 2000년에 했다가 끝났고 2009년에도 했다가 끝났고 예. 핵무기를 만드는 비용이 공개되지를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근데 딱 하나 미국이 45년에 만드는 그 맨해튼 프로젝트의 예산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90%가 어디에 들어갔냐면 영변과 같은 그 핵 시설을 만드는 데 들어가요. 그래서 영변을 내놓겠다고 했을 때 북에서는 자기들의 돈 90% 가량이 투자된 영변을 없애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미국에서 안 받았죠. 그래서 지난주인가요? 지그리트 해커라는 그 미국의 핵 시설을 관리하는 전직 소장이 얘기합니다.
알라모스에 있는 그거가 78년에 만들어졌는데 북의 영변은 그 이후에 만들어졌다. 더 새 거다. 예, 후지다 아니고 돈 많이 안 들어간 거다, 싼 거다 아니고 둘 다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영변 다시 하자라고 북이 안 하겠다고 했고요.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핵 미사일 기술 자체를, 기술자를 민수로 전환하는 거죠. 다음 강 주제입니다. 다음 주에 들어오시면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자력갱생의 후반 버전이라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예. 자력갱생의 생존 버전이라 볼 수 있겠네요. 아니, 원래 자력갱생이 생존 버전이죠. 그러니까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지금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뭔가 이제 먹고 살 거리를 만들겠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들리거든요. 그것도 되고요. 지금 그 어떤 의미로 먹고 살기 힘든데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북한의 작년 그 봉쇄 이후에 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정세현 장관이 뭐 보릿고기가 온다고 했는데 그거는 지금 정보가 많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아니라는 정보도 더 많아요. 올해 물가가 안정돼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어렵지만 뭐 망하기 직전이다라고 하는 건 좀 어폐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듣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최명철 선생님, 그 다음에 김용원 교수님 해주시면 됩니다. 예. 네, 강 박사님 지난번에 이어서 정말 참으로 유익했습니다. 제가 고맙습니다. 느끼는 것은 우리가 참 몰라도 너무 몰랐구나. 또 다른 분은 아셨는지 모르는데 참 저는 너무나 북을 몰랐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훈련 받으신 것 같은데요, 선생님하고 비슷하게. 저도 좀 호기심이 많아서 그 제2차 세계대전 때 나가시마하고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그 원자폭탄이 실제로 숨겨져 있었던 티니안 섬을 제가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예. 그리고 언젠가는 일본에 있을 때인데 북한에 미사일이 발사되는 날이었는데요. 온 일본의 매체들이 하루 종일 아침에 제가 일보러 나갈 때서부터 그 북한 미사일 방송을 하더니 돌아와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도 왼종일 모든 채널이 다 북한의 미사일 방송을 하는 것을 제가 상당히 지금 오래됐는데 그때도 들었습니다. 선생님 일본에 계신 건가요? 웃자고 좀 여쭙는 말씀인데 사실은 우리가 너무 북을 모르는 큰 원인들이 소위 미제와 일제에 빌붙어 있던 많은 이 분단 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그런 세력들의 철저한 국가보안법이라든지 하여튼 북을 알려는 어떠한 노력도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에 있었기 때문에 뭐 북이라는 말만 들어도 빨갱이 소리를 들어야 되고 저 역시 참 조금 좁혀서 예. 네네. 그래서 하여튼 웃자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게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돼 있다고 그래서 사실은 저도 좀 저 사람들은 다 북을 가는데 왜 나는 못 가는가? 나도 주인인데. 그래서 웃자고 드리는 말씀이니까 혹시 북한을 좀 방문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예, 그럴 때마다 제가 위축됩니다. 한 번도 개성까지만 가봤습니다. 평양 못 가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질문이 아니셨군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은 김용원 앵커리지 자문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예. 언뮤트 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지난달에도 뵙고. 예. 아니, 이번에 보니까 저도 과학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방사능이라든지. 선생님은 어떤 예? 전공이신가요? 어떤 전공이신가요? 저는 그 기후 변화 쪽으로 하고 있어요, 알라스카에서.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석사 때 이제 전공이 다르다 보니까 방사능 쪽으로 계속 해왔거든요. 그러세요. 내추럴 뉴클라이드 쪽으로 해가지고 저는 과학적인 연구를 해왔는데 상당히 의미도 깊고 말씀의 주제는 조금 전에 이 앞에 분 말씀하신 거는 일본의 대포동 쐈을 때 미군 기지가 그 미사와 기지에서 그걸 봐가지고 일본이 난리 난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98년 말인가요? 예. 이름이 다 달라서 얘기를 몇 년도로 얘기해 주시면 될까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거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정밀 타격이라든지 그거를 무시했지만은 사실은 북한에서 이렇게까지 정확도가 있고 고기술 하이테크를 가지고 슈퍼컴퓨터까지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사실은 저는 믿어왔지 않았는데 해외에 계시는 강 교수님이 이거를 발표하실 때 나름 두렵기도 하고 놀랍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나 바이든 정부에서도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런데 네. 지금 결론하고는 완전 반대 개념이거든요. 네. 왜 지금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비핵화에 목숨을 걸고 있는지, 그래야만 하는지, 그거를 제가 파악을 저도 못하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실로 나아가 있는데 똑같이 이야기하자면 너가 창을 갖고 대포를 갖고 있으면 나도 가지고 있으면 똑같다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북이 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핵을 가질 이유가 없지는 않지 않습니까? 안전을 없죠, 뭐. 위해서라면. 아니죠. 뭐 우리는 그냥 우리 안전을 위해서 핵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예. 근데 안전과 그래서- 핵은 동시가 되지는 않잖아요. 그 사실은 일본도 이 뚜껑만 닫으면은 핵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은 다 갖고 있거든요. 네, 다 가지고 있죠. 예,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오히려 핵을 보유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그러니까 들고요. 뭐가 나아지는 건가요? 우리가 핵을 가지면? 그러니까 중국에도 얽매이가 있고, 일본도 얽매이가 있고, 미국에도 얽매이가 있고, 지금 살 수 있는 길이 얽매 있는 게 그 핵이 없기 때문에 얽매 있는 건가요? 아, 네, 라디오 핵이- 방송이 누가 나오고 있는데요. 라디오 방송을 김용원 교수님 혹시 주변에 방송이 나오나요? 제가 아니요, 방송은 안 나오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한번 뮤트를 시켜볼게요. 김용원 교수님을 뮤트 시키니까 음성이 뭔가 없어졌어요. 방송이 꼬였습니다. 두 개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럼 여튼 뭐 언뮤트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질문인지는 모르겠는데 핵을 네. 가지는 거하고 우리가 전쟁을 안 당할 거다 혹은 북한의 핵에 대응한다 뭐 얽매인다 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저는 봐요. 우리가 핵을 가진다고 했을 때 그냥 결과만 핵을 가지게 될 건가? 핵을 개발하는 과정이 다 있어야 될 텐데 모든 걸 다 가지지 못한다면 핵을 가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남이 가지고 있는 개발한 걸 수입해 와야 될 텐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핵을 개발하는 그 과정에서 분명히 국제적 제재가 들어올 텐데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건 명확합니다. 지금 그 국민의힘인 전신에 있을 때 그 얘기를 했다가 미국의 국무부 차관본가요? 와서 제재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해서 바로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그 얘기 나오다가 바로 없어졌죠. 그 당시에 원내 총무 수준에서 얘기했다가 없어졌습니다. 한마디로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근데 북은 감당하고 개발한 거고요. 전 세계 어떤 나라든 핵을 개발할 때 나오는 그 막강한 통제를 이겨내면서까지 할 이익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럼 거꾸로 이제 아까 마지막 남은 미국이 만든 핵무기를 우리한테 갖다 놓으면 되지 않겠냐? 되긴 하겠죠. 근데 미국이 갖다만 놓을 겁니다.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유럽에도 미국의 핵무기가 가 있지만은 버튼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졌지 그 나라들은 그냥 기지만 빌려줄 뿐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핵무기를 너무나 막강하게 생각하는 거는 좋은데 북의 핵무기도 그렇게 판단해야 되고 그게 어떤 의미인가를 알면 핵무기 갖다 놓는다고 전쟁 방지 안 됩니다. 저는 굉장히 이상한 게 전쟁을 방지하자라는 말에서 무기로 끝나는 게 너무 이상해요. 그럼 다음 버전의 무기가 나오면 지금 핵 말고 뭐 X라는 무기가 나오면 X 방지, 뭐 Z 방지 이렇게 갈 건가요? 무기가 있는 그 환경을 없애야죠. 제일 좋은 거는 모든 무기가 없어지는 게 제일 좋죠. 근데 그게 안 된다면 어쨌든 한계적으로 가야 되는데 핵무기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빌려주겠느냐 누가? 미국 안 빌려줍니다. 그냥 너가 기지만 갖다 놓을 뿐이다. 이런 거. 우리도 지금 기지 빌려주고 있잖아요. 그보다 더 숭악한 기지가 되는 거죠.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예. 전혀 안 그렇죠. 원하는 사람이 없겠죠. 그러니까요. 예, 근데- 절대 없습니다. 북이 핵을 가지고 있는 대신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북이 가지고 있는 걸 좀 통제하는 것밖에 없다고 봅니다. 통제. 우리가 그냥 잘 통제할 수 알자. 예, 예. 그러니까 CCTV 다는 것밖에 없어요.
핵 시설에 대해서 CCTV가 최첨단입니다. 모든 범죄를 해결해주고 모든 걸 알려주는 게 CCTV 아닙니까? IAEA가 90년에 북에 들어가서 한 유일한 게 CCTV 달고 감시하는 사람을 붙인 게 끝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시설에 CCTV를 달고 감시하는 사람 붙여놓고 그래서 더 이상 밖으로 나오지 않는 정보가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계속 정보를 관리하는 것. 나머지들은 계속 얽히고 들어가야죠. 얽히고 설키다 보면 전쟁은 없어집니다. 러시아와 미국이 왜 전쟁을 못하나요? 그게 딱 그 이유죠. 네, 감사합니다. 예, 아, 알겠습니다. 네, 더 네, 고맙습니다. 많은 그 토론은 이렇게 따로 또 텔레그램에서 충분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노기남 선생님이신데요. 노기남 선생님 직접 한번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노기남 선생님, 안 계시면 제가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강호재 박사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 중에 핵을 가짐은 자명하고 대응 전략은 얽힘이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이 얽힘의 전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군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 인게이지먼트라고 얘기하는 게 이거보다 좀 약해서 제가 이제 말을 바꾸고 싶어요. 외교적으로 해서 북한하고 미국하고 뭐 대화를 한다. 이걸 인게이지먼트라고 해석하는 것 같은데 그건 너무 약하다는 거죠. 무기를 해가지고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거와 인게이지먼트 넘어서 인탱글먼트까지 가자라는 겁니다. 서로 붙어서 교류가 많다 보면은 그 비중이 커지다 보면은 전쟁이 없어진다. 그 중에 하나가 연락사무소입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정치적 차원에서 연락사무소를 파견해서 사람들이 간다라고 했는데 게 주한미군을 인계철선 이렇게 해서 주한미군을 갖다 놓으면 미국이 한반도 전쟁에 개입을 못할 수 없다. 그러니까 개입을 할 거다라고 하는 것처럼 인질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하기도 하죠. 경제적으로 산업적으로 혹은 관광 이런 것들로 해서 여러 분야가 얽혀 있으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피해가 북한에만 국한되지 않는 거죠. 확 퍼져버립니다. 그걸 가지고 저는 얽힘이라고 얘기한 거죠. 인게이지먼트에서 관여라고 하는 게 너무 좀 그 남의 얘기 같고 멀어 보이고 너무 이게 관용적으로 쓰여서 물리학 용어입니다. 물리학에서 양자 얽힘 현상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얽히면 이 양자가 멀리 가더라도 이 정보가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반대쪽으로 전달된다. 이렇게 해서 서로 연결돼서 강력하게 작동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쓰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써봤습니다.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 이구 선생님 직접 한번 그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이구 선생님을 마지막으로 그 질문은 이제 그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구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시애틀 이구라고 하고요. 예, 먼저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 아마 강연을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 분열탄에서 융합탄 그리고 EMP탄 쪽으로 단계적 개발이 이루어지는 걸로 그렇게 이해했는데요. 궁극적으로 북한도 EMP탄으로 결국엔 이행하게 되는지 그 부분을 일단 여쭤보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에 EMP탄에 대한 대응 방안을 행정명령으로 내렸습니다. 그에 대해서 북한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그런 행정부 내에도 북한의 상당한 과학기술 수준을 이미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요. 교수님 생각 듣고 싶습니다. 네, EMP탄에 대해서는 북에서 얘기한 적은 없고요. 근데 요즘 애들 게임에는 EMP탄이 다 들어가 있죠. 모든 전쟁 뭐 이런 그 전투 게임에는 EMP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EMP탄은 그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되어 있지만 왜 핵무력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전자기파는 대부분 다 발생을 하는데 핵폭탄을 터뜨렸을 때 생기는 사이드 이펙트가 나중에 발견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강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먼 곳에 전자기기들이 다 망가집니다. 그래 보니 전자기파가 나오는데 그게 더 효과적이네. 그러면 전자기파가 또 강화될 수 있도록 핵폭탄을 좀 조작할 수가 있겠죠. 작동하는 걸. 그런 취지밖에 없습니다. 전자기파는 뭐든지 다 만들 수 있는데 강력한 전자기파를 적당한 상공에서 지상으로 쫙 쏘아 보내는 그 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내용성은. 이걸 조정하는 게 조금 어렵겠죠. 그것도 핵무력을 조정을 해가지고 핵폭탄이 터질 때를 조절해서 만들어야 되니까 그게 조금 어려울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졌다고 봅니다. 네, 증거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렵지 않기 때문에
수소탄까지 가졌는데 그보다 낮은 수준의 기술이 요구되는 조정하는 것만 좀 잘하면 되는데 그걸 안 가졌다. 핵무력은 쓰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낙진 때문에. 방사능 낙진 생기면 그 땅을 못 쓰는데 EMP탄은 쓸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사람도 안 죽여요. 전자기기만 파쇄시키기 때문에 또 그 피해는 미국이 제일 심하게 입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북한은 그 별로 안 입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개발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미국 자신이 위크 포인트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대응하겠죠. 뭐 그 정도 수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렇다면 이것으로 우리가 북한 북핵, 북한 경제 바로 알기 그 총 4강의 연속 강연인데요. 오늘 2강 북의 국방과학기술의 현주소 미사일 핵수준 점검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강연해 주신 강호재 박사님과 직접 참여해 주신 모든 참여자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우리의 고맙습니다. 이런 예, 다음 강의는 민수의 재단 어떻게 해서 북이 경제 발전할 건가 아마 여기에 네, 핵심이 맞습니다. 있는데 예, 저희 다음 3강은 북의 경제 발전 전략 CNC를 비롯한 국방기술 민수 활용 강연을 오는 6월 5일 같은 시간에 개최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작은 이런 움직임과 또 이해가 조국의 평화에 기여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언뮤트 푸시고 좀 편안하게 그 코멘트도 주시고 좀 말씀 나눠주세요. 우리 또 간사님, 다른 뜨는 게 네. 아니에요? 잠깐 그 편하게 말씀해 주시라고 이렇게 시간을 조금 마련했습니다. 간사님도 계시고 또 신도영 그 부회장님도 아까 계셨는데 서로 그 인사 말씀도 해주시고 또 편안하게 간단한 인사 말씀하면서 행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렵지 않으셨어요, 끊고, 다들? 네. 어렵죠. 주식에 감사드립니다. 주식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북이 이렇게 핵 발전이 이렇게까지 높은 줄 몰랐습니다. 아니 물론 예, 왜냐하면은 핵 포기 이게 절대 안 된다. 그 정도는 이해는 했지만은 오늘 이렇게 들으니까 이런 입장에서는 핵 포기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어쨌든 간에 와 이렇게 발전된 몰랐어요. 많이 배웠어요. 네, 고맙습니다. 예. 좀 어려운데 그렇죠. 네, 이해하기 나중에 어렵습니다. 한번 더 보십시오. 예. 아, 가셨나요? 예, 아니 갑자기 다들 뮤트가 되셨나요? 예, 다시 언뮤트를 푸셔도 됩니다. 기술적인 좀 약간 작동인 것 같습니다. 예, 잡음이 많이 나오면 예, 음료 스스로 예, 해주시고요. 누군가가 잡음이 있어서 아마 언뮤트가 된 것 마이클 같습니다. 존 선생님 충격에서 좀 벗어나셨습니까? 아니 솔직히 인정하는데 솔직히 예? 북한이 지금 대단한 나라가 세상에서 지금 그러니까 쿠바 같은 경우도 잘해보자 하잖아요. 지금 이제는 미국하고. 그죠? 근데 세상에서 유일하게 미국 상대로 가운데 젓가락 들어올리면서 쌍욕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북한 아닙니까? 그 기계가 정말. 그러고도 기계가. 나라가 안 망해요. 그러고도 안 망해 나라가.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나라 같아요, 진짜. 미스터리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저렇게 영원히 갈 거냐는 거죠. 언제까지 갈 건데 니들은 도대체. 계속 간다는 얘기인데요.